안녕하세요. 아까 황창배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발표를 한 송희경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이면숙 팀장님과 그 옆에 계신 오숙환 교수님이신데요. 두 분에 대한 양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오숙환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을 하셨고, 1981년 마지막 국전 30회 국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당 미술상, 이중섭 미술상, 기독교 미술인상 등을 수상하셨고 18회의 개인전을 가지셨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황창배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이면숙 팀장님은 홍대 동양학과 동대학원과 학부를 졸업하셨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본인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1993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집단 정신전, 오늘의 한국화 금맥락전개 등 크고 작은 전시를 마련해 오셨고 지금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교육 담당 팀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두 분 선생님께 제가 먼저 질의문을 드렸어요. 근데 질의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지만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발표자인 저보다 지금 더 많은 자세한 원고를 갖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제가 황창배 선생님 발표를 했으니까 황창배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이나 추억이 있으신지 여쭙고요. 그 다음으로 황 선생님의 작품이 우리나라 한국 화단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먼저 오숙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매우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길게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제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성실하게 써왔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써온 거에 바탕을 두고 그냥 읽겠습니다. 황창배 선생님하고의 개인적인 추억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황창배 선생님이 이화여대 교수로 계실 때 처음 뵀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중요한 기억 중에 한 서너 개는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성실성입니다. 교수로서 항상 학기 초에 당신만이 볼 수 있는 큰 출석부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에 이제 사진 다 붙이고 이름 쓰고 그런 큰 출석부를 하나 따로 만드셔서 수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출석부를 보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름 외우신다고. 그래서 자기 학생들을 뭐 이런 식으로 안 부르고 이름을 꼭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좋으신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황 선생님이 학교에 계실 때는 졸업정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선생님, 저는 이제 강사였는데 여러 선생님들 강사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성적을 매겨야 되는데요. 탈락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여러 선생님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이 학생을 다시 보라. 보여지는 거는 어눌하고 부족해 보여도 잘 들여다보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귀한 게 있다. 그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구나 해가지고 뭐 D에서 C로 올라간다든지 F에서 그냥 살짝 C까지 진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구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최고로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 왕대장이라서 저희 같은 저는 이제 그분의 제자고 해서 다들 근데 같은 교수님들도 제일 연세 많으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황 선생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여러 번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로서 기억나는 것은 그 어떤 자리에서 당신이 새롭게 만나는 재료가 있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구입하셔요. 그리고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부지런하시다. 그런 게 뭐 실명까지 거론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누군가 만나서 새로운 당신이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료들을 보게 되면 그거를 바로 작품에 적용해 보시는 그런 부지런함을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아마 그분이 굉장히 재주가 많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를 갖다 드려도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이 작가로서의 역량이 재료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화단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그 패널들이 다 발표한 것처럼 황창근 선생님은 그 급변하는 시기에 작가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 온몸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인 그런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이제 현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 이게 뭐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황창근 선생님은 그 과제를 그 전통의 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뛰어나가서 뛰어노는 것으로서 그 답을 풀어내신 그런 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은 젊은 작가들, 호시탐탐 집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젊은 작가들 또 아니면 우리 집안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성 작가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래서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가인데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황창배 선생님은 그렇게 문을 열고 전통의 집에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셨지만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집 주소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을 아주 떠난 적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새 가끔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 사실 시대 이게 말하기가 좀 그 시대의 동양 화가로서의 그 대접도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 아들인지 다 아는 거죠. 동양 화가로서 그 아들이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아들이었던 그런 대접도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황창배 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단하다 뭐 이런 그 별칭 같은 거가 붙는데 이단화라는 것은 보수가 존재해야지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황창배 선생님 손에는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좀 관찰을 해봐야 될 작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소개받은 이면숙입니다. 저도 질문을 두 가지 황창배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이 있나 하는 내용과 그 한국 화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끝나는 답변이어서 저는 그 한국 화단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제가 작가 활동도 했고 또 전시기획자로 의욕적으로 활동했던 90년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기억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다가 90년대를 제가 떠올려서 되짚어 보니 이때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온 게 94년이었더라고요. 일반에게 보급된 게. 그리고 그 전에 82년부터 93년까지는 국가기관이나 뭐 연구기관에서 인터넷을 했었다고 해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그 일대 저희 작가나 일반인들한테 아주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끼친 그런 내용이 아닐까. 9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94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때 94년 2월 1일 중앙일보 기사에는 빠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중국 여행이 전면 자유화된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신기하지만 그때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아 중국이 뭐 주계장막이 열리는구나 뭐 이런 시대였고 또 95년에 광주 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서 그럼 한국화는 어떤 전시들을 했었나 또 되짚어 봤더니 저희가 91년도에 한국화 물성과 시대정신이라는 전시에 아까 일부에 김상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그 작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이나 정신과 현대회화가 92년도에 240명 정도가 참여하는 전시가 있었고요. 또 어제로부터 오늘 뭐 내일 해가지고 92년대 문예진흥원에서도 대규모로 뭐 200명, 100명 이상 참여하는 전시들이 90년대 초반까지는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시들이 거의 95년 넘어가고 96년 지나가면서 내용이 좀 바뀝니다. 뭐 반지필묵의 지필묵전이라는 전시가 공평아트센터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90년대 후반에 지나가면서 변화가 되는데 사실 황창배 작가를 제가 떠올려 보면 그 제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는 제자들이 많은데 항상 그들을 통해서 황창배 선생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친구들이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어볼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 황창배 선생님이 한번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게 약간 그 학생들한테는 어떤 은총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인기 교수님이 아니셨나 제가 이렇게 미루어 추측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황창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작품에서 그 일상성이라는 화두 이 부분이 참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까 90년대 초반까지 저희가 단체로 전시 기획을 하면서 했던 이유들은 전문 기획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스스로 전시를 만들어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분위기가 어떤 기획자가 나서서 전시를 열고 하는 문화가 아직은 아니었었던 때예요. 근데 황창배 선생님은 그런데 뭐 적극 뭐 활동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지만 그 독자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일상이라는 화두는 어떻게 보면 한국화를 조금 더 대중과 아니면 그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끌어냈던 게 아닐까. 거기에 어떤 문인화적인 경향이나 대담한 어떤 인물의 변형들도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아니면 일반 그 애호가들한테도 공감이 됐었던 부분인 거라고 기억이 되고 또 여기 일상성과 또 과감한 어떤 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그 재료의 그 혁신성은 그 작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아크릴을 써도 된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인 거죠. 어떤 내가 모험을 해도 되겠구나, 내가 시도를 해봐도 되겠구나, 아니면 한 실험에 도전해봐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작가가 해줌으로써 조금 다른 작가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렸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박영택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그런 요즘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도 결국에는 뭐 우리가 중봉을 강조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 황창배 선생님이 또 시도를 해주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학교나 학맥이나 뭐 인맥을 떠나서 그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보통 수묵이냐 채색이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그런 영역에서 벗어난 어떤 자기만의 세계로서 후배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시도나 실험이 그 서예나 정각을 하셨다는 전통에서 왔다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공감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어떤 전통의 서예나 정각을 지금 동시대성에서도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그 화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좀 후배들이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과연 그럼 우리가 전통에 대해서 뭐 조선시대 영종조의 가장 이제 뭐 다양한 작품들이 화가들도 나왔는데 제대로 그럼 그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아직도 많이 끄집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더 예전 그림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꺼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겨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돌이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패널을 정할 때 한 분은 황창배 선생님과 동시대를 사셨지만 살짝 후배, 그리고 한 분은 완전히 제자적인 입장에서 큐레이팅과 작업을 같이 하신 분을 일부러 섭외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각도의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마이크를 먼저 그쪽으로 넘겨드린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이게 결론에 해당되는 거라서 여기 다 지금 벌써 3시간이 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다 뭔가 한국화와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세미나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담론이 둥둥 떠 있어서 그게 좀 땅으로 가라앉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숙한 선생님 같으신 분은 거의 이제 한국화의 대선배님이시고, 옆에 임 팀장님은 현재 전시를 기획하고 계신 현장에 계셔서 두 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의 한국화단에서 가장 필요한 창작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느끼신 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지금의 뭐 이런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뭐 이런 단어는 저희 70년대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막 누르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단어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술 작가는 지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 시대라는 그런 질문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들도 훑어보면 뭐 시대정신, 뭐 현대, 뭐 어쩌고 이런 제목을 붙은 전시가 너무 많았고요. 뭐 모색이란 단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 뒤에는 현대화와 전통화를 비교하기도 하고, 제일 괴로운 것은 자책하는 것, 이런 심정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따라잡아야 하고 무엇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이 그런 급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비교하거나 경주마처럼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황창배 선생님 얘기를 들을 때 황창배 선생님이 그 전통화라는 집에서 나와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그런데 그분은 집 주소는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육계 오래 있어서 젊은 작가들 많이 보고 작품들을 본 느낌으로는, 정리해 보면 지금은 너무 집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집 주소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디아스포라 같은 처지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젊은 작가들은 그냥 디아스포라 같이 어디 이렇게 붕붕 떠다니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정착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렸고 거기서 살아야지 이러는 팀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 돌아갈 내 집이 있어, 그 어떻게 가야 되지? 그 집 주소가 뭐야?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작가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요새는
과연 우리가 찾아갈 집이 아직 거기 있나? 그런 질문을 저 자신은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오신 젊은 작가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아니겠지만 그 미술사적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청자 시대가 끝나면 백자 시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자 시대가 시작됐고 백자 시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답을 찾는 일환으로 오늘 황창배 선생님을 거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집 주소를 갖고 밖으로 뛰어다니셨는데 아직도 그분이 갖고 있는 주소가 유효한가. 그래서 이제는 그 황창배 작품을 설명할 때 뭐 무법이라든지 그 작가에 대한 설명에서 이단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대다. 그거를 갖고 다시 설명한다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법이 아니라 그런 그 황창배를 비롯한 그 많은 그 노력한 작가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법이 아니고 그런 작품들 속에서 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단화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 권위자로 정리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98년도에 기획했던 전시 중에 그 화화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네오룩 이미지 연구소의 최금수 소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했던 전시인데, 그때 98년도에 참여했던 작가가 권기수, 김덕기, 김정욱, 김희선, 박은영, 박일현, 이김천, 주홍, 최은옥, 허진, 이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신데, 이때 그 한겨레 이주연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면, 그 그림 속 김정욱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도 동양화답지 않게 고통, 절망,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전업작가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욱 씨의 작품은 표현주의적 동양화로 불릴만 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그 작가의 그 동시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동양화답지 않다라고 또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전시를 기획할 때도 그 뭐 한국화냐 아니냐 뭐 또 그런 거는 이제 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학번 이렇게들은 막 의무감, 막 사명감, 막 전통에 대한 뭐 막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무겁게 진짜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사실 그렇게 좋은 작품을 해도 대중이 알아주지 않고 뭐 소통하는 사람이 없고 뭐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면 그 미술이 과연 회화가 남아서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작가가 생각하는 것들이 시대에 맞게 반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 이제 송기경 선생님 발표 중에 황창배 선생님이 지적하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정말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회화나 뭐 예를 들면 민화나 탱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은 되어져 있대, 작품은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전환점이 좀 어느 순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발표를 보면서 느끼게 됐고, 또 종이에 대한 것, 재료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표준화하면서 뭐 예를 들면 장지 몇 그램 아니면 장지 사이즈 뭐 1, 2, 3 뭐 이런 거라도 좀 말하자면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표준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종이 만드실 때 아까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너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뭐 그냥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좀 예쁜 이름들이 붙여져서
그 좀 공동으로 저희가 표준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여러 분야에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황창배 선생님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박영택 선생님 마이크 넘기고 혹시 이 중에 관객 중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끝난 다음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간단한 발표를 했고요. 그 발표에 관련된 코멘트라든가 또 동시대의 동양화 또는 한국화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초대한 분은 임근준 선생님이나 사실은 기존의 동양화에 관련된 논의들의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보여줬던 건 제가 2003년도에 이영철 또는 김원방 선생님이 썼던 글이었었어요. 그때 늘 동양화에 관련돼서 어떤 언급들하고 상당히 결이 다른 지피묵을 바라는 관점도 그렇고 그 장르를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 뜯어먹는 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간단하고 아주 압축적이지만 그 논의들은 상당히 흥미로웠었고 그 이후에는 김학량 씨가 지피묵에 대해서 논의한 것도 흥미롭게 했는데 사실 좀 관념적인 수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동양화 관련돼서 좋은 글이나 평문을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미술 평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화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글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가당치 않지만 어쨌든 그 동양화 자체의 평론이 상당히 약하다. 그 동양의 화론, 꼭 굳이 화론은 아니지만 동양화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다채로운 글들이나 시각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동양화단의 약간의 침체 내지는 젊은 작가들의 아쉬움도 분명히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비평이 다 죽었다라든가 비평에 대한 쓸모없음에 대한 지적하는 오래도 있었지만 특히 동양화 관련된 쪽의 비평은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박영수 선생님이 좀 계셨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김백균 선생, 뭐 김학량 선생, 그 고충환 선생님이나 이선영 선생님도 많이 쓰지만 그러다가 제가 임근준 선생님의 글이 상당히 흥미롭고 또 전방위로 또 동양어를 새롭게 읽어내는 그 시각이 아주 좋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 모신 거는 제가 오늘 언급한 그 강의 내용, 또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의 동양화 작업,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와 함께 선생님이 생각하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임근준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얘기와 함께 질의가 있으면 듣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팀을 나눠서 마치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같이 섞어서 같이 섞는 논의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토론자로 왔으니까요. 아무래도 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제가 오늘 사실 기대했던 거는 우리 한국화, 동양화가 과거에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서 80년대에 동시대성을 획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와 우리 빵빵현대 21세기에 넘어와서 이 문제의 지형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좀 이런 지형을 좀 크게 그리는 논의들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질문이 우리 현대 한국화에 대해서 우리가 담론하는 자리에 가면 질문이 안을 향해요. 우리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동양화가 공예처럼 주변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예 담론하러 가면 대부분 디자인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아니면 예술하고 비교하거나 우린 예술이 아니다. 자, 동양화 쪽 담론하는 데 모이면 자꾸 다른 현대미술계, 국내의 다른 미술 분야와 비교하면서 배제적 정의에서 자꾸 자리를 좁혀가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저는 질문을 외부로 좀 돌리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둘 다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 2020년대가 오면 우리 아시아 미술의 지형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묵화 논의할 때에도 한중일, 대만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국제미술계도 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주목하는 게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들도 똑같습니다.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재해석해서 동시대성을 만들고 동시대성 이후의 시공을 창출하는가. 이 문제의식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이제 아시아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남의 나라의 사례들을 서로 연결해서 좀 복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께 토론자 선생님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 첫 번째 것은 우리 한국화, 동양화의 동시대성, 당대성, 우리 컨템포러나이어티 이게 뭐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의 유사 사례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하버드 대학교의 미술사학자 우흥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어떻게 모더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79년도부터 새로운 컨템퍼러리 동시대 미술의 시공, 당대 미술의 시공이 열렸는가. 그리고 그때의 그 작가들이 상은 미술운동과 8호 신조 미술운동을 거치면서 전통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수묵 전통이 오늘날 중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 편년체계까지 의제까지 주요 작가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그래도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도 논의는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중국화, 일본화, 한국화는 같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화에서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양반계층, 우리로 치면 양반계층, 귀족계층의 문기는 싹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에서는 귀족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현대가 아니에요. 현대의 출발점은 목수 출신, 노동 인민계급 출신인 제백석이 출발점이고 제백석의 제자인 리커란이 지금 현재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보면은 왕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동양화, 한국화 전공자 여러분들이 유학 갈 수 있는 곳이 대만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만으로들 많이 유학을 가셨죠. 일본 유학 갔다 오면 친일파 소리 들으니까 가는 사람이 좀 적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 중국에 가면 북경중앙미술학원에 가면 정통파 수묵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유학을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 중국엔 정통 수묵화 따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모두 문화혁명 때 바보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야말로 채묵을 배워서 오면 손에 익은 그 느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서 한국에서 소위 문기 없다는 타박이나 듣는 아류 작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중국 카파의 북경중앙미술학원에 유학하고 온 한국의 화가들 가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90년대 빵빵년대에 주류 작가로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분이 없죠. 자, 그래서 보면 질문을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의 담론들을 보면 일본과 비교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65년도에 한일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 정상화하고 일본과 교류 속에서 역시 또 모더니즘을 전개할 때도 배제적 정의에서 전개했기 때문에 백양회의 작가들이건 묵림의 작가들이건 대부분 일본의 논의에 비추어서 우리 한국의 모더니즘, 우리 수묵의 모더니즘을 이야기해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러면 모더니즘 다음에 나오는 한국에서의 동시대성 추구가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달랐는가 이야기하려면 다시 우리의 시점으로 일본의 문제를 봐야 돼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대학 제도 안에 중국식 시서화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산수화는 대학교에 못 들어왔어요. 니혼가, 일본어라는 것은 그걸 배제한 일본식 회화입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하고 연관이 있는 신일본화, 오가쿠라 댄싱의 영향을 받은
20년대에 작가들이 만들었던 서양화한 현대적인 동양화는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장기 지속했지만 서울대학교를 통해 갖고 북조선에서도 주체 미술을 통해서 지금도 그 영향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거꾸로 일본에서는 간호파, 평면적인 거야말로 일본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니혼가라고 하면 대부분 평면적인 화풍을 오늘날 따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동경화랑에 지금 마다드님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세가 보면 이제 북경에 있는 동경화랑에서도 모로오카 우리 목농체 그 신일본화의 목농체를 현대화한 걸로 네오 모로이즘이라고 아시아 전체 작가들을 엮어서 전시를 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작가들도 몇 명은 거기 참가하곤 하는데 국내에서는 담론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논의는 일본에서는 마이너리티예요.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 70년대, 8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일본에서도 2차 시장만 보더라도 미술 시장에서 일본화는 완전 대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위세가 등등했어요. 자, 그런데 91년도에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다운이 있고 난 뒤에 일본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딛고 박사과정, 니혼가 전공자로서 실기 박사과정 1호 학생으로서 동경미술학교에서 니혼가를 서구 미술의 컨템퍼러리와 싱크로나이즈 시킴으로써 니혼가에게 죽음을 선사하겠다라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무라카미 다카시예요. 자, 그러면 해당 시기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한국에서 한국화 작가 가운데 80년대에 황창배 같은 선생님이 전개했던 신구상회화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화의 사례를 바탕으로 90년대에 새로운 동시대 미술을 추구할 때에 한국화의 논의를 매체적 한계를 까부수고 서구의 컨템퍼러리 아트와 싱크로나이즈 시킴으로써 한국화라고 하는 낡은 틀의 죽음을 선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작가가 한국에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95년엔 나왔어야 되는 거죠. 최정화, 이불, 박모의 시대에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덤비는 동양화 전공자가 한 명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논의하는 큐레이터도 없었습니다. 민중미술은 전통을 재해석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포스트 민중미술이 나올 때 전통을 갖고 뭘 할 건가 논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작가는 있습니다. 박모, 김학량, 최정화, 박찬경 모두 전통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넓은 의미로 보면 분명히 한국화가 혹은 동양화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했든 간에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건 간에.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90년대에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 한국화, 동양화의 동시대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화의 동시대성, 니혼가, 일본화의 동시대성, 그리고 또 대만이 조금 달라요. 대만이 중국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그 구어화 논의가 보면 중국 본토의 것과 대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눈을 돌려서 요즘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가 등등을 다시 우리가 조금,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요즘 돈 많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시아의 리얼리즘 같은 전시에 있었듯이 아시아에서 도대체 수목 전통이나 전통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현대화, 동시대화를 겪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기획전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동시대성에 대한 거고요. 이미 우리 동시대성 이후의 시공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질문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더 큰 질문을 안고 갑니다. 뭐냐? 우리 한국화, 동양화의 모더니티 혹은 모더니즘은 뭐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동시대성은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파장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묵림회, 백양회 등이 전개했던 한국의 모더니즘 뭐냐라고 하면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우리가 맨 처음에 4.19 혁명과 함께 50년대 말부터 동양화단에서 추상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로 외부의 큰 자극은 일본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90년대에 오면 일본으로부터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안 오기 시작을 하고 중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인맥으로 볼 때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과는 여러 가지 이런 교류의 창구들이 있는데 중국과는 접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논의는 한국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북경중앙미술학원에 유학하신 분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20개 가치와 한국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담론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사실 김백균 선생님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셨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대, 당대, 한국화, 동양화의 이상에 부합하는 미술관 혹은 전시공간이 왜 논의되거나 실험되거나 구현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보면 시기별로 새로운 미술이 나오면 그 새로운 미술은 언제나 어느 지역에서나 새로운 미술 공간을 요구했어요. 자, 추상 미술이 나오면 화이트 큐브를 요구했죠. 우리 칸딘스키가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 시대에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제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미술관이 포스트 화이트 큐브 이상의 걸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과천 국립현대미술관도 남의 나라 미술관을 어떻게 베끼다 보니까 바깥에 넓은 정원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건 원래 대지미술적인 대형 조각 작업들, 설치 작업들을 포용하기 위한 문법인데 우리 한국은 먼저 제도 먼저 만들고 공고를 내서 대형 조각을 국가에 납품하라고 작가들한테 요구해서 앞뒤가 좀 뒤바뀌었죠. 우리 앞뒤 뒤바뀌는 게 우리 한국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 동양화가 여러분들이 원로 선생님들이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관이 있으면 한 관은 우리 동양화에 특화된 현대적인 한옥을 지어내라. 그게 꼭 석가래가 있는 건물이 아닐지라도 아름지기 건물 정도만이라도 한국의 미, 그게 뭐 우리 고유섭 선생님이 말한 구수한 큰 맛이건 뭐건 간에 뭔가 그에 해당하는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뮤지엄 산도 안도 다다오가 지은 거죠. 이우환이나 서세옥의 작업이 어울리는 공간은 안도 다다오의 공간이지 한국 건축가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만들어질 때도 군도형 뮤지엄이면 그 가운데 적어도 관 하나는 동양 화가들의 작업에 어울리게 지어라라고 요구해서 건축가에게 실험, 과제를 던졌어야 돼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서세옥 전시 열릴 때 기억도 다 하실 거예요. 외광창을 통해서 자연광이 쏟아지니까 그 넓은 공간에서 그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공간하고 도대체 어울리는 동양화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 우리가 해야 되나요? 마크 로트코 같은 경우 필립 존슨이 로트코 채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공을 만들었고 그 공간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면서 다시 이후의 현대 건축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왜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선 불가능할까요? 자, 여기에 또다시 부가 질문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 이래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 동양화 전공자들을 홀대해 왔어요. 요번에 5년 만에 젊은 모색전 부활시켰는데 동양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 안배에 뭐 분야 안배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웬걸요, 필요합니다. 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고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양화 전공자들과 한국화의 문제의식을 안고 매체 실험을 하건 뭘 하건 실험하고 있는 작가들이 뭉쳐서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국립현대미술관에 과제를 던지고 큐레이터를 뽑을 때도 동양화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장기 연구 과제를 요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1년에 뭐 전시 예산으로 50억을 쓰면 그 가운데 10억은 동양화에 쓰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밥그릇 싸움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동양화 전공자 여러분들, 특히 원로 선생님들은 가만히만 계시는 것인지,
학생들 졸업하고 열심히 활동하라고 응원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는 왜 안 나서 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부가 질문. 큰 질문은 두 개예요. 동시대성 뭐냐?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에 우리 한국화, 동양화의 이상에 부합하는 미술관, 이 공간은 왜 우리가 요구해 본 적이 없는가? 이 두 개가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질문인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저한테 주신 건 네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동양화의 동시대성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아시아와 결부시켜서 확장된 시각으로 좀 보자. 사실은 80년대인가 가나아트에서 그 동양화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사회가 특집으로 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는 동양화에 맞는 공간, 전시 공간 또는 그 큐레이팅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내지는 거기에 초대됐던 작가들을 보더라도 제 생각도 그 동양화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큐레이터가 부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다들 우리가 다 서양 미술을 주 전공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 동양화를 좀 깊이 있게 독해하고 그거를 분석해내면서 그것들을 동시에 현대 미술의 다양한 경향성을 추려내는 어떤 작업들을 큐레이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큐레이터가 부재한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에서의 동양화 전시가 소홀히 되거나 그런 작가들의 어떤 가치를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나가는 말로 95년도에 최정화, 이불, 박이소 같은 중요한 작가를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대 이제 큐레이터 생활을 하면서 95년도에 박이소 전시를 처음 열었었고 그 당시 최정화나 이불을 많은 그룹전에 제가 기획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사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쨌든 그와 걸맞을 만한 동양화 쪽의 작가를 찾기는 쉽지는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95년도 그 시간대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모더니티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대성, 컨템포러리 아트로 이제 진입하는 그 90년대 후반으로 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시간대에 황창배 선생의 뒤를 이어서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그 작가들이 부재한 것. 또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건 동양화 작가들이 그 작업을 끌어나가는 어떤 그 능력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서 동양화의 동시대성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또 대만 문제까지 거론해 주셔서 이 문제는 김상철 선생님께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로 대만에서 유학도 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저 인군주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몇 년도에 대만에 가셨었죠? 86년. 그럼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동안 한국화에 대한 논의가 고정된 형식주의, 예를 들어서 산수다, 뭐 사군자다 이런 식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또 많은 얘기가 지금 아무튼 수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시대성이라는 것이 실은 이 동양회화가 발전해 올 때 보면은 처음 수목이 제시됐었을 때는 당나라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동양화 안료 자체를 당체라고 부를 정도로 웬만한 체색에 관한 것들은 다 그때 만들어졌던 때인데 갑자기 이제 수목이라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이 수목의 중요성, 수목의 정신성을 한번 읽어봅니다. 뭐냐면은 물질보다는 정신이고 현상보다는 아무튼 본질이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화두를 좀 던지지 않았나. 그리고 물질 만능의 시대에 그것이 당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목이라는 형식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목을 단순히 뭐 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고 그것이 조금 지나서 전쟁이 하도 많이 나니까 산수화라는 형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목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산수화에는 항상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산수화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자는 비어있고 길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전쟁에 그렇게 시달리고 편안할 날이 없는 사람이 자기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상적인 공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수목의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려고 애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나라 이민족 지배를 받았을 때는 이 산수화가 다시는 유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옳지 않은 시대 상황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 정신의 발휘가 바로 문인화로 연결되면서 시대 정신을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로 내려올수록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청나라 근대로 들어서면서 그림의 글씨가 이제 다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인들의 과거의 그런 봉건 시대에 그 계급에서 비롯됐던 그 색깔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이제 부합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동양 미술은 그 다음에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서구 미술과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서양식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현대화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실은 본질이 아닌 형식 실험으로 자꾸 변질되면서 내용을 갖지 못했고 그 내용이 또 그것이 속한 시대를 설득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직도 진짜 똑같은 산수화를 그리고 똑같은 문인화를 그려야 되는가 하는 그 심각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고요. 저는 21세기 지금 살고 있었을 때 새삼스럽게 다시 수목이 처음 시작됐을 때처럼 지금이 사실 물질 만능의 시대거든요. 또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막 비롯되고 있는 시대에 다시 세상은 인간 혹은 인간과 인간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수목이 시작됐었을 때 가졌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검정색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재료는 넓어질 때는 넓어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많은 교조적인 생각들, 동양화는 이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황창배 선생님을 보면서 컸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왜 그 뒤에 그런 것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화가 발전해 왔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징검다리처럼 이 세상을 건너오는데 매번 징검다리가 놔질 때마다 정말로 혁명적인 어떤 위대한 화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사물의 윤곽을 없애버리는 몰골로 세상을 그린다는 것, 또 세상의 색깔을 다 지워버린 이런 위대한 화가들이 바로 이 시대를 건너는 징검다리를 놔줬는데 우리한테는 연세 드신 화가들만 계시지 장마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시간의 세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징검다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면서 그것을 진짜 고민해 볼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답이 너무 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좁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임근주 선생님이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임근주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대만에 유학도 가셨고 대만이나 중국 지금 중국이 그런 전통적인 회화를 당대성에 맞게 변화시켰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도 양쪽을 다 두루 체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요. 예, 대만은 실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묵이랄까 이런 것 같은 수채화와 합쳐진 새로운 중국화 혹은 또 영남파 영향을 받은 그런 정도여서 문화적으로는 그 깊이는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고궁박물원에 있는 그것들이 보배스러운 것이고요. 중국에 있어서 참 인상적인 것은 84년인가요? 85년인가 오관중 선생 살아계시고 그럴 때 상해에서 전국 화가대회를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필목, 전통에 대해서 서로 한번 논의해보자. 근데 답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발언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언을 책으로 묶어서 이 안으로 그냥 놔둔 거예요.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게. 그래서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막 해서 수묵에 관한 논쟁이라는 책으로 이 큰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땅이 크다 보니까 또 그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해서
이 전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조급하게 서두른 게 아니라 84년 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전국 화가 대회를 5일인가에 걸쳐서 열면서 전부 녹취를 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지금도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항상 그 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참 그 따끔한 말씀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뭐 중국이 20개 본고장이어서 거기 가서 뭘 하겠다 그러는데 아주 큰 오산이고요. 실은 중국에서는 수목을 한다는 자체가 반동으로 몰리는 것이고, 산수화도 계급투쟁의 그 대상이어서 그릴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전부가 뭐 장조화 이후에 있는 그 동서양이 섞여진 그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중국에서의 지금 현대화는 바로 그것을 어떻게 씻어내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수목을 전부 숙청하다 보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일리아 레핀을 불러다가 선생을 시키잖아요. 러시아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혈이랄까요? 그 이상한 그림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중앙미술학원은 아카데미로서의 기능은 하지만은 그런 것을 찾아가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저 남쪽 상해나 광동 쪽이 그런 것을 찾아가는 전통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선생님? 오늘 들으신 분들 이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네, 논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화, 그러니까 동양화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한국 미술, 한국화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들으면서 든 생각이 동양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든 동양을 포함한 그런 풍이잖아요. 묵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채색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화라는 거는 과연 무슨 특징이 있는 것인가, 동양화 중에서도 그걸 잘 모르겠어서. 네. 예, 지금 제가 저도 발표하면서 한국화라는 말을 잘 피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동양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 용어는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거나 통일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동양화라는 명칭 자체는 알다시피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일본화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그 회화를 이제 동양화라는 걸로 하고, 우리에게 이제 동양화라는 개념과 명칭이 이제 명명성이 부여됐었겠죠. 그 이후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동양화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용어고, 또 우리의 조선 또는 한국의 특성을 무화시키는 그 동아시아 전체에 포괄하는 그런 범주의 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에 대한 명칭 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 왔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 동양화라고 하지 말고 한국화라고 하자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도대체가 한국화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개념을 포괄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나온 모든 그림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재료 체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을 한국화라고 말 것이냐. 근데 그것도 전통적인 재료로만 그 명칭을 국한시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한국화라는 말은 좀 피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아웃라인을 가질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뭐가 한국화라고 말할까? 단지 재료 체험에 국한하는 걸까? 아니면 전통적인 것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한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사실은 재료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한국적인 특성이라든지 미감을 드러낸다면 그것도 한국화라고 말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국화를 어떻게 재료라고 하는 무의식적 차원으로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러 대한 논의는 없었고,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그 한국적인 뭐 이러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념이 과도하게 투사돼서 한국화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엄밀한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그 재료와 거기에 기반했었던 그림에 대한 성격을 여전히 하나의 그 중심적인 축을 놓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모색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 걸쳐져 있는 작업들에 한해서 좀 동양화로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인구 선생님? 저는 언제나 그 질문을 받으면요, 한국화는 없다고 말씀드려요. 과가 있을 뿐이죠. 네, 한국화가 어디 있어요? 동양화도 없고요, 일본화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일본어라는 말을 만든 사람도 어니스트 페놀로사,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라카미 다카시도 박사 과정에서 박사 논문 쓸 때 가장 크게 원한을 느꼈던 게 어니스트 페놀로사가 아무 생각 없이 강의에서 자파니스 페인팅이라고 했는데 그걸 번역을 하면서 오카쿠라 댄싱이 니혼가라고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본 사람들이 강박을 갖고 무엇이 일본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대대손손 악몽으로 후대에게 물려주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여서 사실 그걸 나름대로 매체 확장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 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퍼플랫이거든요. 물론 정말로 그게 해체가 되었느냐라고 따지면 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사실 한국화, 동양화, 일본화, 중국화 보면 대부분 전통을 포스트한 거예요. 근데 전통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불선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교 전통을 현대화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세옥 선생님까지 이어지는 라인인 거죠. 에헴하는 선비, 그림에는 역시 정신성이 중요하지 하시는 분들이요. 선 하나 그으면서 여기에 내 인생이 모든 게 담겼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우환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선에다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우리 사실 민화도 원래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선비의 눈으로 재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 유종열이 일본 식민기 때에 민예를 발견한 것도 일본 사람, 귀족 계급의 눈으로 민속 예술을 모아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찾을 때, 즉 배운 사람의 예술보다 나은 점을 찾았을 때 그게 민예인 거지, 모든 민속 이런 물품이 다 민예인 건 사실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쪽 유교 쪽은 라인이 있어요. 유교 전통을 재해석해서 현대화하는 라인, 서화협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묵림회, 백양회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대학교에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 제도 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무속 전통하고 불교 전통은 대학교에 못 들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무너지고 채색화를 긍정하는 논의가 7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제서야 보면 박샘광 선생님 그림도 높게 평가하고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는데, 여전히 불교 전통을 가지고 현대 동양화건 한국화건 뭐라고 부르건 간에 우리 미술을 한 사람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불교적인 걸 그래도 미술로 잘 표현한 사람을 누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곤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최정화가 원탑입니다.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 할아버지가 스님이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땐 뭐 아무리 기치적이고 뭐 기타 등등 해도 알맹이를 따지면 불교, 선불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속적인 면을 가지고 무속을 재해석해서 정말로 위대한 예술을 만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무당적인 요소를 보여준 건 뭐 꼽자면 뭐 이불도 꼽고 뭐 다 꼽을 수 있겠지만 대표 작가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시대로 넘어와서는요. 그러면 우리 유불선, 선은 보면 한국에서 주류인 적이 없고 19세기 말에 장승업 정도가 이렇게 예외적인 사례로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경우 몇몇 사례에서 우리가 도교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우리 한국에서는 도교적인 미술이 주류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도교 전통을 현대화하는 걸 자기의 과제로 삼은 작가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가운데 도교적인 요소를 다루는 사람 전 찾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끔 가다가 복수가 정도 등장하는 것 정도죠. 이렇게 약간 유토피아, 무릉동원 등장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통을 포스트해서 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현대 동양화, 한국화 뭘 만들고 그 다음번에 다시 동시대 미술의 시대에 모더니즘을 극복하면서 다시 이미지를 복원시키면서 뭐 신표현주의나 신구상회화에 해당하는 걸 서사성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우리 새로운 전통을 재해석을 해서 동양화건 뭐건 동시대 미술이건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동양화 전공을 안 했어도 논의에 포함시켜야 되는 작가가 뭐 최정화, 박찬경, 박모
뭐 박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극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추사이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그런 논의를 충분히 저는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 대놓고 얘기할 때 우리 동양화를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동양화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소 무리수일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내려놓으시길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포스트 컨템퍼러리 이후 새로운 시공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작가들 가운데 매체 확장 실험을 가장 과격하게 전개하고 있는 소위 작가들 사이에서 쟤는 좀 사기꾼 아닌가?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과감하게 매체를 확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양화 전공자예요. 아까 우리 박영태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우리 강석영 작가, 그리고 더 먼저 그런 일을 시작한 조습 작가, 동양화 전공자잖아요. 동양화 전공자들이 다매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창작을 전개할 때 보여주는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한 번도 미술관에서 기획전으로 점검해 본 적도 없고 논문을 쓴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좀 고담 준놈 할 때가 아니라 좀 밥그릇 투쟁을 해야 될 때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구석에 몰렸거든요. 돈 없인 창작이 되지 않잖아요. 기회 없이 창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좀 국립현대미술관을 짓졸라서 과감하게 전문 연구원도 뽑으라고 하고 기획전도 요구하고 쿼터를 분명하게 따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1년에 전체 구매하는 작품 가운데서 도대체 전통을 다루고 있는 한국화, 동양화의 확장 범주에 들어가는 작업이 몇 퍼센트인지, 앞으로 이건 얼마나 퍼센티지를 유지해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특히 관장님이 그래도 전통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윤범호 선생님이 민중미술의 리더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좀 따지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우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하고 있으니까 잘 받아들이셔서 하시도록. 네, 잠깐만요 하시고 그 전통의 현대화 전통의 포스트라고 하는 문제를 역설적으로 오히려 다른 장르 작가들이 더 흥미롭게 추구해 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양화를 전공한다는 이들이 동양의 전통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 전통을 이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소재적으로 국한돼 있다. 네, 그렇게 중국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몇 개 산수라든가 뭐 백자라든가 뭐 사군자라든가 이렇게 전통을 너무 직물적인 차원에서 오브제화 시켜버리니까 그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시선들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정체성을 미리 선정해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정체성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정체성을 설정해놓고 거기서 뭔가를 취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다양한 가능성을 억지하는 거 아닐까요? 정체성을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동양의 본질이 어떻다, 동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질문하기 이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그걸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다른 장르에서 더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박모 같은 경우 전통을 굉장히 예리하게 그냥 풀이라고 하는 그림 보면 너무 놀랐거든요. 87년대에 전통을 개토화시키는. 아까 벌써 안성이라는 작가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박찬경의 이번에 작업도 다 흥미로운 요소들이 끌어들이고 아주 샤머니즘적인 것과 함께 우리 이 의식에 아주 여전히 유전적인 문화적 DNA로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현듯 건드리고 있는 작업들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동양화 작가들은 지나치게 전통을 직물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양화, 한국화는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격한 발언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숙헌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학교에서 그래도 학생들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여전히 그런 명칭이 없다고 말해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뭔가 동양화나 한국화라고 말해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교수로서 그러니까 동양화 전공 교수로서는 고민할 만한 거였는데 아까 발표할 때 말씀 주셨잖아요. 작가는 뭐 과거를 아니면 현재를 아니면 미래를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양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동시대성은 동양화가 그 근대 동양화가 넘으면서 계속 논의되는 화제였었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획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디아스포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보여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작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보여줘야 할 개인의 감각이 있다. 그런데 그걸 또 크게 확장하면 한 민족이 보여주고 있는 특정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동시대성을 너무 추구하고 그걸 너무 논의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그러면 정체성이 무엇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동양화라는 것도 아까 뭐 저기 김상철 선생님 발표하실 때 보니까 그런 명칭 자체가 원래는 전통화에 없었다고 아까 서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계속 저 여기 앉아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뭐 막 고민하면서 너가 왜 하필 그 가문이냐, 그 이름이 뭐 배추면 그러니까 장미를 배추라고 부르면 안 되나 뭐 그런 대사 같은 거 있죠. 그거 생각이 자꾸 나네요. 나 질문 아까 저 뒤에 분 먼저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시립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 큐레이터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예, 미술관을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퍼미티브 액션을 발행해서라도 어떤 쿼타를 주라는 임근유 쌤 말씀은 귀담아 들을만 하면서도 그게 제도적으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쿼타를 만드는 것으로 이게 지금 한순간에 넘어갈 문제인지는 저는 조금 기획자로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이런 논의가 시작될 때 저희 아까 선생님들마다 다른 걸 기대하고 질문도 준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밥상 차려가지고 중간에서 작가하고 관객을 만나게 하는 중간 사람으로서 사실은 논의가 어느 순간 상당히 갭이 멀어져가지고 사실 말 걸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태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본질을 디스리스펙트해서가 아니고 형식이 강화됐건 뭐가 어떻게 됐건 이미 상당히 대화에 앙금이 많이 껴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논의의 오늘 접근법에서 사실은 후기자본주의 왕창 지나가고 신자유주의 왕창 지나간 상황에서 우리는 나이브한 어느 지형이 왜 지금까지도 소비되고 연명돼 왔는가는 또 스스로 우리 안에 어느 욕망하고 연결됩니다. 그 욕망을 저는 찾아보면은 어느 정도 셀프 이국주의라든가 어느 정도 의고적인 고아한 취향이라든가 또 혹은 아주 본질적으로 정말 관념적인 지형이 필요해서라든가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니즈로 들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장르적 이름, 뭐 분야적 이름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동양화가 하나의 인지적으로 무엇으로 우리한테 코드로 와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양화는 어느 순간부터 데코레이티브 장식 미술 그냥 혹은 시간 여행을 하는 하나의 문화 코드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아예 종교와 비슷한 하나의 정신 문화. 그냥 이렇게 가긴, 사실은 관객들의 온도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솔직히 아까 비평이 부재했다, 기획자가 없어서 뭐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번역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예, 왜냐하면 문화 정치나 문화 현실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멀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의 니즈, 욕망이 어떻게 동양화를 인식해 왔고 그거를 또 어떻게 재생산해 왔고 이런 류의 솔직한 사실은 조금 인지적 코드 같은 걸 맞춰보는 시간이 있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고미술과 굉장히 많은 앤티크가 우리 주변에 아직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우리한테 뭔지는 드라마의 소품인지 아니면 정신문화를 수양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인지 사실은 전부 다 미술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번지 없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어느 시대 전문가다라는 것들 간에 다리 잇기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 껍데기밖에 없어진 상태에서 요 욕망이 뭐였는지는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부터 한 다음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발휘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땅 띄워주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도 국공립미술관의 큐레이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워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곡해하시진 자,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저는요, 이 시대에는 다시 원점에서 돌아가서 한창기 시대에 전통을 재발견했듯이 우리가 다시 한국의 미를 좀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도 한국의 미에 관심이 있어요. 한국의 미라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꾸면 됩니다. 제가 지금 내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전시 가운데 한 섹션이 키워드가 구수한 큰맛이에요. 조선 미론이 사실 한국의 미 논의의 출발점인데, 조선 미론은 반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반은 일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논의가 형성되어서 30년대 초반에 급조된 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래도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내신 사람이 개성박물관장이었던 고유섭 선생님이잖아요. 고유섭 선생님은 우리 한국 미술의 특징을 모순성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단아한 것이 우리 조선미의 특징인데, 단아하면 정제돼서 작아야 되는데 한국 미의 원형은 다 큼직큼직하고 정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수한 큰맛, 고소한 것도 아니고 구수한 큰맛이라고 이상한 말을 만드셨어요. 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생을 하는구나, 구수한 큰맛이 뭐냐라고 어렸을 땐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박모도 구수하게 크고요, 최정화도 구수하게 큽니다. 동양화계에서 어쨌든 1인자의 위체관, 이응노, 이후환 다 구수하게 큰 부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사족을 하나 붙이고 싶은 거, 여기 젊은 작가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동양화의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작업을 하니까 다 평면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응노, 이후환 모두 조각을 병행했어요. 화가의 조각 작업을 병행하는 한국 화가가 요즘 대단히 드문데요, 꼭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작업 세계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나이 들어서 회고전이었을 때 평면만 있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싹 지나가요. 뭔가 조각과 평면이 함께 어우러져야 환타지의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예술은 결국 세계잖아요. 세계. 이 예술가만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 저 작가가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질의를 몇 개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립시다. 저기 박재철이라고 하는 작가, 한국화하는 작가입니다. 뭐 오늘 한국화의 모더니티 뭐 이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저기 모더니티의 기본이 그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황창배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생각이, 기존에 학생 때부터 기존에 다르게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황창배 선생님의 국전 이후의 작품은 굉장히 이쁘고 좋다라는 학생 때 그런 감상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양 미술의 영향으로서 작업이 확 변하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한 2, 3년 보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그 서구 미술이 들어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양식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오고 있지, 그 중심에 작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무명의 작가가 이런 작업을,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가 이런 작업을 했다면은 아주 욕먹고 곽장도 받을 수 없지 않았을까. 근데 황찬배라는 스타 작가가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미술계에서 이렇게 새롭게 받아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학생 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뭐 한국화에 계속해서 모더니티니 무슨 정체성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그림을 그린다고 제가 평면을 할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하지, 동양을 하니 서양을 하니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화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한국 사회의 정서를 잡은 모든 미술은 그 그림을 한국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화, 동양화라고 하는 이 미술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뭐 미술학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공부들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미술학 박사들의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 따로 그림 따로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미학의 문제 또는 비평가적 입장에서 작품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정작 작가가 개인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 아래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학 박사과정을 지면서 미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논문과 작품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학 이전에 작가 개인이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세계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지금 뭐 그 절대성의 문제를 종교나 뭐 신의 문제를 자기는 어떻게 보고 아니면 또 그 이 형상 이전의 문제를 상상 세계의 문제를 자기는 어떻게 인식하고 잠깐 정리 좀 해주실래요? 예. 뒷면을 예, 죄송합니다. 진행해야 되니까. 예, 그런 그 미학 이전에 작가가 자기 자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철학적 관점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시 여기고 정리를 해주면은 자연히 아까 박영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 그럴듯한 작품들 외국의 작품을 모방하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자기적인 작업으로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선생님들한테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 황창배 선생님 작품에 대한 건 송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저의 백그라운드는 워낙 한국 미술사이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바로잡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토론장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제가 왜 오늘 황창배 선생님의 작품을 국전 출품작부터 다 보여드렸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시는 면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무나 했어도 황창배라는 네임밸류가 없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고 그분은 황창배라는 네임밸류가 있어서 오히려 높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4년 동안 황창배 선생님의 제자로 크면서 그리고 가장 변화를 겪으셨던 시대에 저와 함께 했을 때 선생님은 이것이 한국화다 아니다 그런 개념보다 작가가 지녀야 되는 기본 태도 어떤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는 태도 왜 찌개 끓이는 소리가 굳이 보글보글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부터 해서 그 숨은 그림 찾기 시리즈가 나온 건 그 분이 하도를 없애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은 굉장한 대상력을 가지신 분이고 굉장한 서예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가 없어도 그런 경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단순히 어떤 서양의 것만 물론 당연히 황창배 선생님도 20세기 후반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까지 갔다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양의 사조를 받아들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껍데기만 받아들이신 분이 아니라 기본에 완전히 단단한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셨어도 너무나 단단한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셨을까.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60세 넘어서까지 사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5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어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나온 이런 논의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시간이 얼추 돼서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이제 지금 작가 박대철 작가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임근수 선생님 지적에 대해서 아까 뭐 쿼터제나 또 그 공간에 대한 문제는 귀가 제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진짜 좀 당대를 살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 시립미술관 큐레이터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순간 다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말씀을 였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진짜 저희가 안으로만 이 성향 자체가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 성향 자체가 사실은 그냥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또 성향도 있습니다. 뭔가 드러내고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안으로 좀 끌어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앞으로는 조금 더 그리고 또 한편 저희가 인간문화재처럼 취급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제 작가 할 때는. 이런 전통만을 고수해서 우리가 인간문화재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또 생각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하면서 그 국악이 현대화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나름 국악 공연장,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말고 국악 공연장을 갖고 그 안에서 또 전통음악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영민한 어떤 전략적인 행정적인 그런 운동 움직임들을 보면서 많이 저도 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정말 1000년 이상 넘게 내려온 이 전통을 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없어요? 인구적인 마지막으로.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좀 받아야 되나요? 한 번만 받지? 네. 예술경영지원센터 소장님인가요? 센터장님 여기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한국화 논의할 때 한국화 이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야지만 이게 확장성을 더 가질 텐데, 한국화 전공자들만 이렇게 패널로 불러가지고는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좀 그런 요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와, 아까 박재철 선생님이 이제 의미를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읽기와 쓰기를 바탕으로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한국화의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지금 당대성, 지금 이 시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원 장승업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성, 오원 장승업이는 제발도 다 그렸거든요. 그게 제발을 쓴 사람이 쓴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대 작업도 6대가 선생님들도 거의 다가 화제에 등장하는 제발문을 썼지 자기가 스스로 제발문을 지을 수 있는 작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산정 선생님 하나만 자기가 시서화를 한다고 해서 본인만 작가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형상성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황창배 선생님도 역시 전통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태어, 의성어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지워내는 방식으로 전통들을 이렇게 뒤집는 어떤 작업들, 그런 것들이 진짜 모더니즘의 어떤 핵심적인 작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원과 산정과 황창배 선생님을 이어지는 이런 맥락들이 자연스럽게 동양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을 현대화시키는 모더니즘의 어떤 장이 되고, 한국화, 동양화 얘기할 때, 서화와 동양화와 한국화 얘기할 때 그 특정 시기에 불려졌던 명칭들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화가 불려졌던 1980 몇 년도부터는 그 시기에서부터 한국화는 돼가지고 계속 이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원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가 어떤 면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모티브만 가지고 한국화 전공자들이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역설적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지금 자꾸 산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하간에 그 당시에 불려졌던 이름들, 그러니까 동양화가 1915년도에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당대에서 요구했던 동양화의 어떤 이상적인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오다가 83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 이름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만들어진 그림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마지막 한 번만 듣겠습니다. 네. 예, 긴 시간 잘 들었고요. 질문할 생각은 없었는데 끝까지 듣다 보니 간단하게 말하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동창들과 그 어떤 같은 그룹에서 여러 그 평론가 분들을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들었던 중에 굉장히 반갑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평론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좀 세월이 오래돼서 그분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홍대 강사셨고요. 뭐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끄집어내는 그런 반가움이 있었고 서러움이 치유되는 그런 위로를 받았었어요. 네? 예, 질문인데요. 그때 이제 그분이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동양화나 한국화를 그 서양화의 그러니까 서구 미학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동양화나 한국화는 특수 미학으로 따로 구분해서 그 미학의 잣대로 따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 성함이 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동양화도 없고 한국화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그 말씀하시면 예, 아마 이미 중복된 것 같은데요. 없다지 않습니까? 없다는 데가 죄송합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너무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지금 글쎄요 그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오소독사하게 이렇게 이거야말로 이렇게 서양 애들 이거 다 내쫓고 우리는 우리 것만 갖고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동양화단의 작가가 만약에 20명만 있다 그러면 한두 명은 약간 무슨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이것만 진짜라고 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어렸을 때는 서세옥 선생님이 맨날 전통 말씀하시면 미칠 것 같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호성 선생님 스승을 몰아낸 배은망덕한 제자지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양한 게 중요하지 한쪽만 옳다고 지금 생각할 때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 동양화단 안에서 찾아내서 목소리들을 다 긁어 모으고 뭐 답이 없어도 이렇게 자꾸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펌프질을 해서 담론을 만들고 그걸 미술계에 던지고 문화관광부에 던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던져서 판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한국화 새로운 모색이라는 세미나도 역시 그런 판을 벌리는 거고요. 좀 더 다양한 영역에 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외부에서 바깥의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임근주 선생님 모신 것도 아마 그런 바깥의 시선을 듣고자 했는데 많이 유익하셨죠? 뭐 짧은 시간이고 늘 세미나라는 어떤 결론을 하나로 도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논의가 개진됐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에 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